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이 검증한 7가지 방법을 통해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8세 조말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8개월 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루에 이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가도 약만 처방받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약을 먹어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더 깊은 구멍으로 빠져들었어요. 조말순 할머니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조말순 할머니는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이웃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차근차근 실천하니까 빠져나올 수 있더라고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조말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 깊은 우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 중 78%가 우울 증상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중 42%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으며 치료 없이는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90% 이상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철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함께 검증된 방법들을 실천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매일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며 삶의 의욕을 잃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을 극복하는 전문의가 검증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한 분들의 실제 경험담과 어떻게 하면 단계별로 치유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길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말순 할머니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을 당뇨 합병증으로 잃었습니다. 2년간 병간호를 하면서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할머니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심지어 씻는 것도 귀찮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정신과에 데려갔고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이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할머니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24시간 할머니를 지켜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우울증 전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인지치료, 활동요법 등을 포함한 통합 치료였습니다. 담당 의사 박영희 박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함께 생활 패턴,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의가 권하는 우울증 극복의 7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잠을 더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박영희 박사가 조말순 할머니에게 제시한 수면 관리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낮잠은 절대 자지 않기, 잠자리에서는 오직 잠만 자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낮잠도 못 자니까 괴로웠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밤에 6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됐어요.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자 할머니의 기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괴롭고 낮에도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강제적이라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특히 운동은 생각만 해도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치료의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입니다. 박영희 박사는 조말순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10분 집 앞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 보는 것도 싫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은 큰아들과 함께 10분씩 집 앞을 걸었습니다. 힘들고 의미 없게 느껴졌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2주째부터는 혼자서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어요. 특히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더 견딜만 했어요.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루 2공에 3공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세 번째 방법, 부정적 사고 패턴 바꾸기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앞으로도 좋아질 일은 없을 거야. 같은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가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박영희 박사는 조말순 할머니에게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자주 하던 생각,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기,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 지금까지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병원에도 갔잖아. 힘들긴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어.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바꾸라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할머니는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동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의 노트를 보면 이런 변화가 보였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남편한테만 의존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한테 의존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집안일, 자식 돌보기, 남편 병간호 등 많은 일을 해왔어. 지금은 힘들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될 거야. 네 번째 방법, 사회적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말순 할머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고 자식들이 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박사는 할머니에게 아주 작은 사회적 접촉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과는 반드시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집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기, 한 달에 한 번은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하기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대화할 거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완벽할 필요 없다. 그냥 존재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먼저 매일 아침 아래층에 사는 이웃 할머니와 5분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같은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신기한 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더라고요.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서 말없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지관의 우울증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조 모임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많이 나아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사회적 관계 회복의 핵심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한 명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의미 있는 일상 활동 만들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즐거워했던 일들도 재미없고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영희 박사는 조말순 할머니에게 활동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각 시간에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초기 일과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아침 식사, 오전 9시 산책, 오전 10시 청소, 오전 11시 TV 시청, 이런 식으로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귀찮고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100% 지킬 필요 없다, 50%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활동의 크기가 아니라 규칙성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일기 쓰기, 손자에게 안부 전화하기, 간단한 요리하기 등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오늘은 이것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래층에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울할 때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섯 번째 방법, 전문적인 약물 치료 병행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을 것 같다, 약에 의존하게 될 것 같다, 주변에 알려질까봐 부끄럽다 같은 걱정들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는 필수입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약물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희 박사는 조말순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약물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깁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약물 치료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이에 3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절망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다른 치료법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약물이 바닥을 깔아준 느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른 방법들과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마다 적합한 약물과 용량이 다르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입니다. 박영희 박사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조말순 할머니는 약물 치료와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상당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고 1년 후에는 약물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방법, 영적 종교적 지지 활용하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종교적 믿음이나 영적 활동이 우울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도, 영상, 종교 모임 참석 등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동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신앙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종교적 믿음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둘째, 죄책감과 절망감을 줄여줍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을 제공합니다. 넷째,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단, 종교적 활동이 우울증 치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치료법들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7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해서 우울증을 극복한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컸고 6개월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경우는 조말순 할머니보다 더 체계적으로 7가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1단계 1개월에서 2개월 수면, 패턴 정상화와 기본적인 신체 활동 시작. 매일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 하루 20분 산책. 2단계 3개월에서 4개월 부정적 사고 패턴 교정과 약물 치료 시작. 인지행동 치료 받기, 항우울제 복용 시작. 3단계 5개월에서 6개월 사회적 관계 회복과 의미 있는 활동 추가.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4단계 7개월에서 12개월 종교적 활동과 새로운 목표 설정. 교회 출석 시작, 봉사활동 참여. 처음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했어요. 욕심내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박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울증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보통 3회, 6개월은 지나야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회, 2주 만에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1세 김영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 실수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운동하고 약도 먹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7가지 방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못하는 날도 있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자책하지 마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치료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살 충동이 들거나 자해 행동을 하거나 현실 감각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철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담 치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사회적 지지, 영적 활동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임상심리학자 박미영 박사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물학적 변화, 심리적 요인, 사회적 환경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울증을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약해서 그런 거야, 의지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자책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은 10분 더 잤다, 오늘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다 같은 작은 진전도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셋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가족, 친구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힘들고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0세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작은 것에도 더 감사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우울증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 사별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이 지옥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치료와 방법을 통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잠은 피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둘째, 강제적이라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하기. 하루 2공에 3공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부정적 사고 패턴 바꾸기.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 회복하기. 혼자 있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의미 있는 일상 활동 만들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세요. 여섯째, 전문적인 약물 치료 병행하기. 편견을 버리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일곱째, 영적 종교적 지지 활용하기. 기도, 영상, 종교 모임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슬픔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삶을 파괴하도록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고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시작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밤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셔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길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 사별 후 첫 명절 이렇게 보내세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자 맞는 첫 명절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